인류 문명은 끝없는 가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인류 문명은 1000년 전의 문명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이 세계는 약 50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문명이 만든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류는 거의 공통적인 세계 인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 인식의 그물망에서 공유된 상식과 핵심적 지식은 대부분 지난 500년간 서구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산물이다. 서구 문명이 지난 몇백 년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구로 하여금 지구의 지배 세력이 되게끔 만들어준 이 근대 문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철저히 알지 않고서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 극복할 수 없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방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계몽 시대 철학, 그것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파헤치는 책을 읽겠습니다. 계몽의 시대, 서동훈 님이 글 쓰셨고요. 소소의 책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재를 대중들을 위해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경희대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네요. 단편적인 지식에서 머무는 대학 교육의 현실을 우려한 교수진들이 인문지성을 높이고자 만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희대학교 다니지 않고도 경희대 인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네요. 오늘 책의 포커스는 계몽의 시대,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입니다. 보통 17세기에서 18세기를 이야기하죠. 서양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부분이 그 시대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몽의 시대 시작부터 근대적 가치와 성찰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세이처럼 술술 읽힌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찾아가면서, 요즘은 휴대폰도 잘 돼 있으니까 모르는 사조가 나오면 찾으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죠. 꼭꼭 씹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해, 그 부분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래? 이런 거야?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칸트도 이 시대 대표적인 철학자죠.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자, 경희대 대학 수업 한번 들어볼까요? 책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감히 알려고 하라. 칸트의 계몽주의적 인간선언. 우리는 18세기 서양에서 일어난 사상의 흐름을 계몽주의 혹은 계몽사상으로 파악하는데, 당신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계몽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독일어의 경우 계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서 유래한다. 맑은 날씨, 밝게 됨, 명백하게 됨,
밝음, 청명함, 명백함, 분명해짐의 의미가 강하다. 프랑스에서는 깨끗한 혹은 명료한을 뜻하는 라틴어가 지니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명석 판명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을 때의 의미와도 그대로 통한다. 데카르트는 어떤 사물이 그러하다고 명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편견을 신중하게 피하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해서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데카르트가 이러한 지식의 방법론적 절차를 따를 때 기초가 된 학문이 바로 수학이었다. 데카르트는 수학 혹은 기하학적 지식만 참된 지식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계몽주의 전통의 핵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수학적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독일어권에서도 계몽에 대한 이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달랐다.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은 계몽을 이론적 교양으로 이해했고, 신학자 안드레이아 림은 철학과 학문 그리고 합리적 삶의 산만한 통일로서 계몽을 이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사람들은 게으름과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칸트의 정의를 따른다면 계몽주의는 18세기라는 특정한 시대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며 어떤 시대에든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이 진행된다. 이러한 칸트의 정의를 따른다면 계몽주의는 18세기라는 특정한 시대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며 어떤 시대이든 미성숙으로부터의 탈출이 진행된다. 칸트 자신도 자신이 살던 시대를 계몽되어가는 시대라고 말했을 뿐 계몽된 시대는 아니라고 말했다. 계몽의 시대란 올림픽이 열리고 폐막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면 18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서양의 지적 전통을 지칭한다. 이는 17세기 이성의 시대, 과학혁명의 시대를 지나 19세기 자유주의 전통과 연결되는 지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칸트가 살던 당시의 미성숙은 자신이 가진 이성을 사용하여 대상을 이해하지 않고 기존의 권위나 관습과 전통, 그리고 미신이나 종교적 신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했다. 따라서 계몽이란 이러한 미성숙의 지표, 곧 신앙, 독단, 계시, 신비, 섭리, 막연한 느낌, 성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칸트는 스스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러한 이해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이성을 발휘할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칸트를 비롯한 당시의 사상가들이 계몽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이성, 과학, 인본주의, 그리고 진보에 대한 신뢰 등이었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는 계몽주의 정신을 계승한 학자들은 성서를 쓴 저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성서도 인간에 의해 쓰인 역사책이며 무조건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이성의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점차 성서 텍스트 해석의 주도적 원리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계몽사상가들의 종교관은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바뀌기도 했다. 유신론은 신의 활동이 여전히 인간 세계에 개입하고 있으며 신앙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신론자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일은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부여한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한편 범신론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곧 신의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계몽주의자가 이신론자나 범신론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수 계시와 자연 법칙으로 계시되는 신의 특수 계시를 인정하며 유신론자로 남아 있었다. 칸트는 1784년에 발표한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을 나누어 설명하고 후견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성을 사용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따지되 복종하라고 말한다. 이성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이 말은 이성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따져야 한다는 계몽의 태도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복종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프리드리히 대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는 프리드리히 대제를 계몽 군주로서 신뢰했다. 그래서 따질 만큼 따지되 계몽 군주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다.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이 자유를 가진 만큼 계몽은 더뎌질 수 있다면서 계몽을 앞당기고 발전시키려면 민중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계몽의 역설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은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정도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면 자유를 요구한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의 한계를 느껴서 자유를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계몽군주의 역할이라고 칸트는 생각한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를 경험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칸트가 상정하는 것처럼 계몽군주 치하에서의 계몽의식과 자유의식의 발전은 아니지만 독재 권력이 역설적으로 민중의 자유의식, 계몽의식에 영향을 더 끼쳐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게 만든 것이다. 계몽의 역설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계몽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계몽이라는 가치를 무제한의 자유 획득에 놓고 본다면 계몽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 곧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계몽의 가치를 놓치게 될 것이다. 크게 보아 계몽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가치이지 특정한 시기의 가치만은 아닐 것이다. 칸트의 계몽의 역설은 계몽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만약 계몽을 18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 곧 이성의 자율성에만 입각해서 본다면 그 이후에 등장한 이성의 독단 시대조차도 계몽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칸트가 우리는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매 순간 역사 속의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개별 국가의 횡포에 따른 갈등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류는 UN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꿈꾸었던 영구 평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보면 제도가 구성된다고 해도 그 제도 안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대화와 소통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계몽 정신은 18세기 유럽의 대도시에 유행처럼 생기기 시작한 살롱과 커피 하우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누구나 참여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의 출현은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아 수용했던 기존 방식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위르겐 하바마스는 근대 유럽에서 커피하우스와 살롱의 등장은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커피하우스와 살롱에서의 토론이었으며 그 후 구축된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 토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기에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 사라지면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토대로서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거론한다. 그는 공공성의 영역이 기존의 과시적 공공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 곧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성으로 이행한 사실에 주목한다. 프랑스 혁명 전에 등장한 살롱은 자유로운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변동이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그러나 뒷날 자본주의 시대의 공론장은 황색 저널로 변질되어 프랑스 혁명 당시의 합리적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발전만이 미완의 근대를 완성해가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대의 이상적인 담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의 완성이라고 본다. 하버마스의 이런 입장은 여전히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 사회계약 이념에 부합하는 대의정치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정치가들의 담화가 민주적이지 않고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건전한 이성적 시민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대 계몽주의 전통이 간직했던 살롱에서의 토론 문화만큼은 여전히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착에 중요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한국의 경우 서재필 등에 의해 수립된 만민공동체에서 구체화되기도 했다. 어쩌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 특유의 광장 민주주의는 이러한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18세기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은 밤낮 없이 도시의 커피하우스와 살롱에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계몽 사상가들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학파를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당시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고자 했다. 종종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다투었지만 이들은 대체로 세속주의, 인류의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간의 자율성, 즉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계몽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근본 토대였다. 당시의 계몽사상가들 중에서 독일에서는 칸트, 프랑스에서는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영국에서는 휴움과 애덤 스미스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들은 대체로 영국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에 이르는 100년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피터 게이는 계몽사상가를 세 개의 세대로 구분했다. 1세대는 1750년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로 로크와 뉴턴의 글을 바탕으로 논쟁했다. 2세대는 원숙기로 프랭클린, 비퐁, 흉, 루소, 디드로, 콩디아크, 엘베시우스, 달랑베르 등이다. 그리고 3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돌바크, 베카리아, 레싱, 제퍼슨, 빌란트, 칸트 등이 있다. 계몽사상가들은 대체로 기독교와 긴장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모두 무신론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에는 이신론자도 있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시민혁명, 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의 존재 이유. 수학과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대의 지식혁명은 자연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전통사회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자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이제 인간의 역사를 비롯해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자율적 이성의 능력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가운데 정치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이념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존 로크와 토머스 홉스의 사상이다. 두 사람 모두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사상은 역사적으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이들이 생각한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은 실제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출발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연 상태를 지속시키거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 사는 개인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존립 근거와 이유를 새롭게 밝히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 국가의 힘은 다수로부터 나온다고 한 페리클레스의 생각이 서양의 근대에 다시 개화했다. 국가는 더 이상 신에게서 부여받은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 시민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국가의 주인이 왕이고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되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근대 민주주의는 17세기에서 19세기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평등과 자유를 향한 투쟁에서 시작되었고
18세기 후반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 당시 민주주의의 특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질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인간이 만든 법률이 신성 법률을 대체해야 한다는 세속주의에 있었다.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국가의 성립은 경제적으로 보면 농경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점차 상업 중심의 근대사회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봉건사회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과 그 토지를 일구는 농노로 구성되었고 그 영지에서 사는 농노는 귀족에게 봉사하고 귀족은 농노의 노동의 결과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점차 상인, 보석세공인, 시계제조자, 공구제조자, 목수, 재단사 같은 전문 직업인이 생겨나자 새로운 경제체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기의 프랑스 사회는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신분은 추기경과 대주교, 교구사제, 수도사, 수녀들이었고 제2신분은 귀족들이었으며 제3신분은 대다수의 국민, 즉 상인, 은행가, 장인, 노동자, 농노들이었다. 여기서 제3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의 주체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인쇄술과 화학 등 신기술이 발달했고 철학자, 풍자가, 비평가 등이 책을 출판하여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선 시대에는 과학혁명을 통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사물의 질서에 대한 생각을 뒤바꾸어 놓은 바 있었고 뒤이어 등장한 계몽사상가들은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며 귀족이 평민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에 반기를 들었다. 당시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사상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보다 앞서 일어났다. 미국은 1776년 7월 14일 영국의 13개 식민지 대표자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미 합중국을 건설하면서 독립선언문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존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후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하여 8년 넘게 전쟁을 했고 1783년 영국 정부와 식민지 대표자들이 파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미국은 독립을 쟁취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한 것에서 촉발되었다. 루이 16세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했는데 그로 인해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면세특권이 있는 특권층에서도 세금을 걷기 위해 5월 5일 삼부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귀족과 성직자들은 과세안에 크게 반발했고 제3신분 대표자들은 봉건적 특권의 축소와 폐지를 요구했다.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제3신분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프랑스 국민의 진정한 대표라고 주장하며 제헌국민의회를 결성했다. 1789년 7월 14일 성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고 8월 26일에는 제헌국민의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린다. 이 선언의 제1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적 불가침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유권,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른바 유혈 사태 없이 귀족들의 자발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혁명을 성취하게 된다. 영국의 혁명은 구체제의 전복 없이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이러한 차이는 현재도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는 파업이나 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영국은 의회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와 특권을 폐지했다는 점, 모든 인간이 평등한 근대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민주주의의 원리와 관행,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전통을 정착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기존의 봉건적 질서와 특권을 폐지했다는 점, 모든 인간이 평등한 근대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민주주의 원리와 관행,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전통을 정착시켰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는 단순히 인간 삶의 일반적인 경향, 즉 점진적인 개선과 진보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개인이 처한 처우와 권리를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인간이 기술적으로 능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인권과 정치적 권리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어떤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투쟁을 거쳐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경제 또는 사회체제 안에서 대규모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로크는 정치 사회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때 먼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를 가정한다. 즉, 인간은 원래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유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있다. 다른 인간들과 살다 보면 자연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무한히 누릴 수 없게 마련이다. 또한 자신이 노동해서 얻은 것이나 그 밖의 수확물을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다. 로크에 따르면 이때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무한하게 누리던 자유는 제한을 받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시민사회의 구속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이 이러한 시민사회의 구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로크는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사회가 결성되면 다수파가 그 외의 사람들을 구속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다수파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다수의 결의가 곧 전체의 결의로 인정되어야 하고 언제나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의 이름으로 전체의 권력으로서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렇게 다수가 결정하면 각 개인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로크는 생각했다. 물론 언제나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에 소수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다수결의 원리를 고수하면서도 시민의 불복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로크가 제창한 다수결 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 즉, 아무리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기에 언제나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크라테스 등의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다수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개인이 정치사회에 들어오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권리 향유가 불확실하고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 즉,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 오늘날 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납치되었을 때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 즉, 한 국가의 수장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납치된 사람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3가지 제도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차로 나의 재산이 침해당했거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경우 그에 합당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 없다면 개인의 재산은 보존되기 어렵다. 즉, 개인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분쟁을 해결할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 수용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개인이 정치사회의 법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법률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를 제한한다. 이때의 자유 제한은 처벌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설사 위와 같은 법률이 있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해줄 재판관이 없다. 따라서 정치사회에 들어오면서 개인은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것이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필요하고 시비를 가려줄 엄정한 재판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판관이 있더라도 이 재판권을 집행해줄 권력이 없다면 재판권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부정을 관철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는 어지간한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크는 국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 권력은 자연 상태를 그토록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3가지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줄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누구든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즉흥적인 법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진 확립된 일정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그는 또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러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공동체의 안보를 침입하거나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존 로크의 이러한 정치 철학이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그 이유는 로크가 재산의 보전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군주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신흥 상공인 계층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군주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로크의 정치 철학은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 계층을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발, 외국 군대가 식민지에 상주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이 로크의 사상이었다. 재산권 보호라는 그의 국가 개념은 새로운 시대에 복음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권층과 당시 급격히 떠오르던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요구가 한데 얽혀 폭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생명의 안전을 강조한 홉스의 정치 철학은 오랜 전쟁과 갈등에 지친 미국 시민과 프랑스 시민의 새로운 철학이 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철학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재밌네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던 계몽주의 철학의 대표주자죠. 칸트. 이 칸트가 계몽의 역설로 인해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이 사람이라는 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하던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대제와의 관계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일정 정도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계몽군주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이 대문호나 대철학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때 흥미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좀 가깝게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나 이상한 성격 사람 아닌데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막연히 사상, 관념, 그런 것들이 철학이 아닌가 했던 생각에 큰 깨달음을 주네요. 이 철학이 제도가 되어서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학문이 아니네요, 실제로. 교과서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교과서에 대한 너무 힘든 편견을 가지고 있나 봐요. 꼭꼭 씹어서 소화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걸음 나아지는 인생을 위해서 책 읽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